닥터 콘서트 오늘의 주제 암을 둘러싼 쟁점들 전격 개봉. 고통을 참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공포의 항암 치료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까? 또 부작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수술하는 암, 수술하지 않는 암이 따로 있다? 말기암이라도 살 수 있다? 암 경험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암을 다스리는 방법을 공개한다. 치료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암 이후의 모든 것. 홍익걸의 닥터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전문기자 홍익걸입니다. 우리나라 암 경험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에서 암 투영 중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암을 앓았던 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암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말이죠. 암 환자나 과거에 앓았던 분들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네. 저희 일단 셋 중에 하나 있고요. 예. 먼저 투영 중인데 죄송하지만 이성미 씨 계시고 한석 씨는 부친어른께서 맞습니다. 네. 저희 작은아버지가 몇 분 계신데 그분 중에 두 분이 암이셨어요.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 암 얘기가 나오면요. 지금 오프닝부터 제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가 있는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 보면 굉장히 좀 약간 날카로워지고 화가 나는데 제가 돌직구를 일단 오프닝부터 하나 날릴까 해요. 아버님을 거의 20년 가까이 암 투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환자들은요. 제일 부족한 게 일단 정보가 부족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정보를 찾아서 맨날 돌아다니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늘 이 암 판정을 받으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듯한 시한부 판정을 스스로가 내려요. 왜? 병원에서는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이거 사실 여섯분들 공감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지난 10년간 키워왔던 갑상선 혹이 최근에 갑자기 너무 커져서 작년 2월에 수술을 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할아버님, 할머님, 또 아버님까지 암으로 다 돌아가셔서 저는 정말 암 속에서 자라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암 진단을 받으면요. 가장 큰 문제가 나는 너무나 두렵고 의사하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의사와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7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준호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한 시간에 몇 명의 환자를 보세요라고 여쭤봤더니요. 10분에 3명이 예약이 되어 있대요. 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오후 한 타임에 100명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거의 3, 4분밖에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항암 치료 있잖아요. 이거는 수술 전에 하는 겁니까? 후에 하는 겁니까?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자, 제가 그럼 여기서 여쭐게요. 항암 치료는 결국 암을 없애기 위함인데 암 수술을 했습니다. 후에는 왜 해야 됩니까? 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한 1cm 정도의 암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한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김한석 씨? 제가 그거 알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진단할 수 있는 크기가 1cm 정도 되는데 네. 암세포가 자그마치 10억 개입니다. 엄청나죠. 보통 10억 개에서 1000억 개 사이에 있는 정도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고 1kg 정도 되면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수술을 떼어냈지만 10억 개보다 작은 1억 개, 1000만 개 정도가 돼도 어떤 검사라든지 암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속에는 그런 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약이 잘 받는 암이 있고 약이 잘 안 받는 암이 있나요?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예. 고환암, 림프종, 그다음에 소세포 폐암, 그다음에 애들한테 많이 생기는 일부 육종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진단이 돼도 항암제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항암제라는 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지. 영상에서 보면 대사를 떨어뜨린다 뭐 이러는데 뭐 그게 대사 저하제 뭐 이렇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대사라는 게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사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흔히 그런 대사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대사 억제제라는 거는 암세포에서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대사의 일부를 저해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다른 대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건 아닙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 아는 만큼 두려움도 줄어든다.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의 원리를 알아보자. 환자들이 항암제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뭡니까? 머리가 빠지고, 머리 빠지고, 예, 그리고 몸이 말라가고. 몸이 말라가고. 그 고통을 참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 우리가 항암제 치료받는 환자의 모습을 떠올리면 네. 머리가 다 빠지고 그다음에 배쩍 말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드라마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항암제 부작용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항암제라는 거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보통 자라는 세포에 비해서 10배, 20배 이상 빨리 자랍니다. 그런 세포들을 찾아서 죽이는 게 항암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암세포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우리 구강이나 위나 대장에 있는 점막들. 그다음에 우리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 그다음에 정자나 난자 같은 만들 생식세포.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세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하게 되면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가 죽으니까 머리털이 빠지게 되는 거고 점막을 손상을 입게 되니까 입이 헐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수가 공격을 받으니까 백혈구가 떨어지고 혈소판이 떨어지고 빈혈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부작용들은 치료가 끝나고 나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머리털 다 빠지지만 끝나고 나면 다 납니다. 어떤 분들은 하얀 머리 백발이었는데 검은 머리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에는 내가 암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나쁜 암의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가진 암들만 치료하는 그런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가 맞춤입니다. 예, 맞춤 와이셔츠를 입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딱 맞아요. 딱 맞죠. 약간 비싸지만 내 몸에 맞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암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은 줄면서 항암 효과는 굉장히 올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이미 시작이 됐고 점점점 아마 발달할 겁니다. 더 이상 그 항암 치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의료팀을 만나서 충분히 상의하시면 힘들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이상 종양내과 전문의 박준호였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대국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요. 맞춤 와이셔츠 입으셨다고요? 예, 부럽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게 그 표적 치료제가 비싼지 그리고 비싼 만큼 정말 효과가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일단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싼 건 좋을 거다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과거 우리 6.25 때 우리가 폭격을 하는데 B29로 융단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항암제는 융단 폭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적 치료제라는 거는 정밀 유도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적 치료제라는 거는 그 암에 맞게끔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암의 특정한 특징이 있는 암에서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게 없는 환자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자 보험은 되지요. 그 기준에만 해당되면. 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네, 있습니다. 자 안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좋은 첨단 항암제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달에 자비로 뭐 200~300만 원, 100~200만 원 뭐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로 얻는 효과가 말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생존 기간을 한두 달 더 연장한다.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첨단 항암제를 통해서 죽을 암 환자를 살렸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정도 자비 부담을 돌아가실 때까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다른 의사분들 생각이 좀 궁금해요. 여기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고가의 항암제를 더 써서 살 수 있는 기간과 제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몇 달이라도 더 살아서 정리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때의 여부,
그다음에 이 치료를 받았을 때 나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뭔가 그런 설명을 다 듣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환자가 결정할 것이다 스스로. 염창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부작용이에요. 이게 항암제를 처음에 보다 나중에 받으면 받을수록 환자 컨디션이 워낙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약이라도 그때 맞아버리면은 사실은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효과를 봐서 좀 더 오래 살면은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약들이 또 나와요. 그 사이에 또 네. 멋진 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대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실 임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치료를 받게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렵네요. 실제로 네.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어느 암종에서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지 좀 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백혈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가 글립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글립. 이 글립이라는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만성 백혈병은 항암제 치료를 하다가 좋아지면 골수 이식을 받는 그런 치료였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글립이라는 약이 개발이 되고 더 이상 만성 백혈병에는 골수 이식을 할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워낙 항암제가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장관 간질성 종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글립이 굉장히 잘 듣는 암종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전혀 항암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은 그런 암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7, 8년째 그 약을 먹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혈압약 먹듯이. 그 약이 보험 혜택이 충분히 되나요? 충분히 됩니다.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한 알에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하니까 4알을 먹어야 되니까 한 달에 4알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만 원. 그러니까 근데 보험이 되면 환자는 5%만 내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5천 원 정도 내는 거죠. 아, 보험이 됩니까? 네. 깜짝 놀랐네요. 보험 안 된다. 아우 진짜 안 내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니까 이 첨단 항암제 보험이 된다면 기꺼이 치료를 받는 게 옳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효과가 어느 정도니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충분히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을 둘러싼 소문과 진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암에 대한 물음표를 시원하게 해결해보자. 패널 여러분들이 하나씩 판넬로 준비해 오셨죠. 네네네. 먼저 우리 이성미 씨가 좀 될까요? 네, 어떤 질문을 갖고 오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공개합니다. 맞아.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 이성미 씨. 무조건 네. 죽는다. 끝이지. 암 초기입니다. 그러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만 4기인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렇지. 끝이지. 예, 그러니까 난 곧 죽을 거야라고 이미 본인이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사기하고 말기암이라는 자체를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 병기라는 거는 네. 1기, 2기, 3기, 4기로 가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치료에 대한 예후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만든 용어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기는 말기다, 암이다라고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입장에서 말기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치료를 했는데 더 이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돼서 더 이상 항암제 치료나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받을 수 없는 정말 암으로 진단받고 마지막에 있는 상황을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4기암은 그야말로 1기, 2기, 3기, 4기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요, 점오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게 이게 점오라고 웃을 일이 아니라 4기보다는요 3.5기입니다. 진짜예요? 글쎄요. 그렇게 네. 얘기해주면 난 4기 말기는 아니구나. 이 느낌이 확 와요. 그러네요. 제가 볼 때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4기 정도 돼서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3기라고 말해주시면 안 돼요? 4기는 원래부터 정해진 거고요. 사실은 4기까지는 치료를 하고 말기 때는 이제 치료를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기하고 4기를 결국 혼동해서 생기는 문제지 맞아요. 실질적으로 4기를 뭐 3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환자를 속이는 경우가 그러면 그 나눠놓은 게 4기 다음에 말기가 말기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4기가 말기처럼 이것처럼 느껴지는 잘못 알고 거군요. 있으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4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4기 없는 걸로. 말기도 5기를 해, 5기를. 5기. 그냥 5기까지 가, 그냥 5기까지. 5기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아니 그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예컨대 뭐 가장 치료하기 힘들다는 그 췌장암도 생존율이 한 6% 정도 되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기암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목격하시죠? 췌장암이 아마도 20-3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항암제 치료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 전에 비해서 사기암이라 하더라도 생존율이 한 4배, 5배 정도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외과 선생님께서 수술만 가능하다면 간이고 폐고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수술로 제거하고 그 다음 부분은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제가 생존율이 의과대학 높아졌습니다. 다닐 때만 해도 사기암이면 일단 수술은 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장암인데 간으로 갔다. 이건 끝이구나.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정리하시죠, 아버님. 그리고 뭐 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암이 있고 그게 간까지 갔다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간을 속대고 딴 데서 그 혹을 떼면 정말 완치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료 방법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암 병기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병기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이전을 해요. 옛날에는 3기였던 게 2기로 가고 2기 앞에 있던 게 뒤로 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은 치료 방법이 좋아져서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3기였는데요. 그 항암 치료를 못 견뎌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빠지면서 확 몸이 나빠지면 그것들이 암이 더 확산돼서 나빠지는 쪽도 사실은 저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책임을 사실은 의사 선생님한테 돌리잖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환자나 보호자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대개의 경우에 항암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병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항암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그다음에 암 때문에 생기는 증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실상은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괜히 항암제 치료를 해서 몸만 더 힘들어진다는 느낌인 거예요. 부연 설명 하나 드린다면요. 3기나 4기 때 우울증 생기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50% 정도는 크고 작은 우울증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우울증 걸리면은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암 환자인 것도 서운한데 정신과 환자까지 되는 거는 더 싫다. 그래서 실제로 암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하고 말씀하셔도 나는 절대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울증 치료만 잘 받아도 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사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울증 치료가 암을 치료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도 정신과 환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의 특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기 안 좋아져서 오시는 과가 저희 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져서 오는 환자는 본 적이 없고 네. 대부분은 안 좋아져서 오실 때 그 제가 응급실. 생각하는 저는 이제 같은 이제 의료진에 있지만 솔직히 그 판넬을 보고 나서 사실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자들 얼굴이 다 떠올라요. 연휴가 지금 이번에 길었잖아요. 연휴 긴 시간에 응급실이 거의 인플루엔자로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또 끼워서 어떤 분이 오시냐면 항암 치료 받는 도중에 또는 말기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통증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도 이분들이 뭐냐면 혼자 오신 분도 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가족들이 이제 외면해요. 그럼 그 환자들 딱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아니 여행을 가지. 왜 저 고생을 당하고 결국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있는 분들이 많고 거의 얼굴은 뭐 그냥 피골이 상접해 있고 얼굴은 새카매져 있고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의사들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4기나 어떤 3기의 이야기를 할 때 또는 말기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본인이 판단해서 원 없이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솔직히 이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족들에 의해서 또는 의사가 특별한 어떤 희망을 줬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저렇게 됐을 때 과연 참 저 사람의 인생은 참 너무 불쌍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관리해주는 의사예요. 반박하시는 사실은. 거예요. 이런 거.
원래 이 환자들은 사실 응급학과에서 봐야 될 환자가 아니라 관리해주는 의사만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환자가 뭐 응급실에 올다든지 아니면 가정 방문해서 케어도 해줄 수 있고 다양한 면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 맹점 중에 하나는 이 관리해주는 의사가 없다 보니까 치료만 너무 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갑자기 또 흥분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저도 급히 공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환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우리 병원 환자 같으면 제가 차트를 보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어떤 멘트를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연휴 기간에 이분이 오시면 이렇게 치료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을 전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기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선생님하고 저희 기업가하고 손을 잡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는 개인 병원에서 암단이 나오면 배약병원으로 환자분들을 의뢰를 하잖아요. 의뢰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 환자분들이 다시 개원과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상담도 하고 영양치료도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도록 다시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가 볼 때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환자분이 하셔야 네.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수술을 받으셨는데 자기가 어느 장기를 적출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요즘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병원을 가면은 의무 기록을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퇴원 요약지라든가 이런 의무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피치 못해서 김우준 선생님 병원에 가시게 되면 그때 보여드리게 되면 김우준 선생님 판단하시고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 한 같습니다.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주치의분한테 혹시나 내가 이런 증상이 생길 때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소견서를 반드시 갖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기암과 말기암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사기암은 완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말기암은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박준기 씨가 예, 준비하셨죠? 제가 나가겠습니다. 뜯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려웁니다. 방사선 검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 이후에 방사선 검사를 해도 사실 너무하거든요. 재발이나 전이를 뭐 검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방사선 노출되는 거 안 좋지 않나? 그래요, 맞아. 않나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요. 암 발견과 치료를 위한 방사선 검사. 하지만 과도한 방사선 노출은 오히려 검사 자체가 암을 발생시킨다는 불편한 진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뭐 수술 받은 다음에 뭐 CT 또는 뭐 PET 이런 걸 뭐 어쩔 때는 뭐 몇 개월 간격으로 1, 2년 만에 뭐 10차례, 20차례씩 받는 경우도 막 있단 말이죠. 예.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을 보면 암이 완치됐다고 5년 후 판정을 받았는데도 6개월마다 계속 PET-CT를 검사를 환자분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교수님이 안 막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하시면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병원 가서 맞습니다. 한 사람 제가 있죠?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중에 네. 하나가 예를 들면 PET-CT가 이 환자한테는 결코 필요한 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제가 그거를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제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병원 결국은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 암 환자들이 대부분 보험 불안장애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폐암 환자인데 머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응급실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그러지? 찍어야 돼요.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또 폐암 환자인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설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설사 양상이 이상하고 막 피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CT를 찍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걸 검사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하면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무작정 해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항암제 치료의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에 맞게끔 사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의사들도 이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그러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해도 되는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사실은 힘든 건 환자지 저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 거는 환자 스스로가 내가 이 힘든 거를 감당을 하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일 건지 아니면 확률은 조금 낮아지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 염려증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암이 생기고 나니까 불안증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가 더 큰 게 생기면 어떡하지? 더 큰 게 생기면 어떡하지? 해서 불필요한 검사를 이것저것 많이 받아보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환자 입장에서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면 의사가 말리기가 너무나 힘들죠. 왜냐하면 안 받아도 100% 괜찮습니다 하고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신이 아니니까. 저는 제일 웃기는 게요. 저보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더 받으러 댕겨요. 난 그게 제일 웃기는 것 같아. 암은 제가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혹시 나도 암이 아닐까 그래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암에 한 번 걸리면은 이번 액땜 했으니까 다시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암 환자가 다음 암을 걸릴 다른 종류의 다른 암이 걸릴 확률이 13%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암에 대한 검사는 일반인이랑 똑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검사를 암 걸리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5년 안에 받지 않습니까? 그럼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많은 검사를 받으니까 다른 암도 다 잡아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검사를 안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또 다른 데 암이 생기거나 반대쪽에 암이 오거나 이런 일들을 아마 중년외과 선생님들 꽤 보셨을 거고 저도 1차 진료 이후로 꽤 봤거든요. 그래서 추적하는 암에 대해서는 열심히 다니시고요. 나머지 다른 암에 대한 위험도 역시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암들에 대한 검사도 주기적으로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암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좋아, 이런 거. 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헬스조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2008년 9월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장암이었고요. 구체적으로 S결장암이라고 하죠. 여기 왼쪽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기 그래서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요? 작년 9월에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하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5년이 지난 네, 거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야. 2008년 9월의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한 홍헌표 씨. 화장실에 가는데 설사를 했어요. 그런데 설사에 혈변이 나와서 근데 한 번도 아니고 한 이틀 정도에서 한 두세 번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병원을 찾아가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그가 받은 진단명은 대장암 3기였다. S결장암이다. 여기다. 그런데 1, 2기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정도 왜냐하면 꽤 컸다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듣는 순간 일단 올 곳이 왔구나.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멍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병원을 나왔어요. 그 뒤에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죽음이라는 거가 내 앞에 닥쳐올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을 했었죠. 예. 대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그에겐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었다. 대장을 한 15cm를 잘라냈거든요. 그러면 대장을 15cm를 잘라내면 이 장이 이제 몸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설사도 가끔 나오고 변도 여러 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방귀도 자주 나오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게 있고 또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당시 제가 쓴 항암제가 뭐 말초신경염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손발이 이렇게 차가고 만지면 그냥 막 아프다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뭐 저기 머리가 빠졌었고 뭐 이런 그 후유증이 이제 꽤 오래 가서 그게 한 1년 정도 갔었고. 암 이후의 투병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 매일 5시 반에 일어나 10시에 잠들 때까지 똑같은 생활 패턴을 2년 동안 철저하게 지켰다. 그의 하루 일과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스트레칭. 장을 자극해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붕어 운동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모관 운동도 그가 꼭 실천하는 운동법 중에 하나다. 숙면을 취하기 위한 홍헌표 씨의 생활 습관은 족탕. 족탕을 통해 체온을 올리고 몸속의 독소를 빼면서 그의 하루는 마무리된다. 이런 말씀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의사 선생님보다 선배 환자들을 더 많이 믿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제가 아프고 나서 암에 걸린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도 저한테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제가 의사가 아닌데. 아마 그런 경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같이 하고 있는 그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모임이나 또는 그 뭐 저기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뭐 매일 한 서너 건의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제는 하죠. 저는 전문 의사가 아닙니다. 다만 제 체험이나 제가 공부한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환자들은 제일 궁금한 게 먹는 거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네. 그 질문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대장암이 뭐 이 수술을 제가 한 14cm를 잘라냈는데 이게 장이 자리를 잡히고 또 먹고 소화를 시키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수술하고 저도 뭐 부분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는 여쭙진 않았어도 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이거는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제 나름 기준을 가지고 책을 뒤지고 또는 경험자를 뒤지고 해서 찾아서 가려서 몇 가지를 저도 집중적으로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개 껍질에서 추출했던 뭐 키토산. 아, 키토산. 그다음에 뭐 지금도 뭐 대부분 드실 겁니다. 야채 스프. 야채 5가지를 네, 달여서 네. 마시는 거 야채 스프. 그다음에 효모. 예, 효모 제품.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매실 효소가 있어요. 매실 효소라고 안 하죠. 예, 예. 발효 그죠? 그거랑 뭐 발효 식초, 물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를 줄이고 해서 그런 몇 가지 집중적으로 먹었고요. 그 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하나하나 끊고 한두 가지만 그냥 아 이건 상시적으로 내가 먹는 식품이다 생각하고 먹고 나머지는 식사로 대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요즘도 꾸준히 먹고 있는 거를 말씀드린다면 네네네. 아침에 저는 사실 식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당근과 사과를 직접 갈아서 만든 주스 한 잔을 먹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식초, 발효식초. 식초. 발효식초와 그 저기 황매라고 하죠. 황매를 갖다가 이제 저기 발효시킨 물이 있습니다. 그걸 섞어서 생수해서 물처럼 마시는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좋은 거 많이 드세요라고 이제 몸에 영양가가 있는 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또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는 몸에 좋은 건 암에게도 영향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암세포도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을 주거든요. 아, 그건 최근에 이론이 달라졌어요. 20년 전에는 정말 의사 선생님들도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영양을 암세포가 먹으니까 그러게요. 제한을 많이 뒀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굶긴 암세포는 더 빨리 자라고 더 전이도 자라고 더 나쁜 암으로 많이 발전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암 진단을 받으시면 면역세포를 키우기 위해서 더 잘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대장암의 많은 원인 중 하나가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는, 불에 바짝 태운 고기를 먹으면 대장암이 많이 생기지만 우리가 일단 대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고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의사가 자세히 설명 안 해주면 환자분이 집에 가서 절대 고기 안 먹어요. 맞아요. 왜? 내가 고기 많이 먹어서 대장 생겼는데 그래서 갈비나 삼겹살이나 꽃등심 이런 것보다는 장조림 같은 고기를 손바닥씩 먹으면 대장암이 많이 생기니까 손바닥 반 정도로 조금씩 드시는 건 암세포를 죽이는 백혈구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홍은표 씨는 죄송한데 네. 그 대장암 걸리기 전에 기자 생활하실 때 회식 자리 이럴 때 막 고기 많이 드셨나요? 아유 뭐 사실 그 신문 기자 조간 신문 기자의 생활이라는 게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불규칙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식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회식을 하면 예. 저녁에 보통 밤 10시, 11시 일이 끝나면 그때 가서 술을 한잔하고 그때서 고기를 먹고 아이고. 거기에 입가심으로 뭐 냉면까지 먹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게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도 육식은 안 합니다. 아 전혀 안 하세요? 네.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채식 위주의 식사를 유지하고 있는 홍헌표 씨. 양파는 익혀도 이 좋은 성분은 저기 사라지지 않거든요. 항암 성분이 양파에 있는 것들 다 남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식사 때 가끔 이렇게 양파도 이렇게 구워서 먹어요. 이렇게 저기 버섯에 두부에 청국장 넣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맛이 좀 그거 하다면 김치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새까만 게 이게 보리밥이에요. 꽁보리예요, 꽁보리. 한 번만 겉에 겨만 깎아낸 완전히 꽁보리.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요. 암 진단 이후 그의 식습관은 180도 달라졌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밥상에서 고기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적은 양을 천천히 먹는다는 것. 처음 1년은 내가 이걸 먹으면 나는 큰일 난다. 나는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이를 악물고 실천을 했어요. 우리 왜 식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 습관, 입맛도 한 1년 정도 그러면 사라져요. 제가 좀 그런 좀 독한 게 좀 있죠. 그렇다면 채식을 실천한 다음부터 그의 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너무너무 편해요. 이전까지는 식사를 하면 늘 불편한 상태, 늘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 가도 불편하고 늘 속이 불편한 상태로 지냈는데 채소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도 편하고 그전에 저는 뭐 고지혈증도 있었고 지방간도 있었거든요. 다 사라지니까 잘 됐다. 이참에 그러면 먹지 말아보자. 암 수술을 받고 그 뒤에 한 1년 동안은 사실은 오류도 안 먹었어요. 사실은 생선과 유제품, 동물성은 완전히 끊고 1년 동안 완전 채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2년째 가니까 다시 복직을 해서 외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채식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 식사 동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류 정도를 하는 걸로 해서 타협을 해서 먹자 해서 그래서 지금은 육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1년 동안에는 채식 이외에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당연히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했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넘어져요. 어지럽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식단에 대해서 다른 의사분들은 어떤 선생님들한테 물어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싶어요. 고기 얘기는 진짜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제일 많이 저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항암이나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고기가 암을 유발시키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동물성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성 기름을 빼주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육 형태로 먹다든지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육류가 들어가서 장에서 유해균을 활성해서 암모니아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장에 손상을 주면서 암을 유발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결국은 유산균을 같이 먹어서 결국은 경감을 시켜줘야지 환자들이 사실은 그 육류를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안 먹게 되면 진짜 이성민 씨가 말한 것처럼 기운이 없어요. 단백질 섭취를 하는데 일단 육류를 안 드시기 때문에 뭐 두부나 콩류나 견과류 같은 걸로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단 걱정되는 거는 유일하게 육류에만 들어있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인데요. 그거라던가 질이 좋은 칼슘이랑 철분 같은 건 육류를 안 드시면 충분히 질이 좋은 걸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비타민 B12를 보충하는 영양제는 계속 채식을 하실 거라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영양제보다는 그래도 그냥 그 순살코기를 좀 드시면 되는 거죠. 그걸 안 드신다 그러면은 약간 채식을 하느냐 아니냐는 신념이랑 철학과도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비타민 B12 때문에 육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의사로서 드리는 권고는 지금은 괜찮지만 5년, 10년 더 지나면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타민 B12를 챙겨서 드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해요. 마음 안 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완전 단백질은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생선, 계란 이런 정도밖에 없고 콩이나 두부는 완전 단백질은 아니에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면 내 몸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건데 내가 정말 콩이나 두부나 채소로만 먹겠다고 한다면 정말 하루 종일 먹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편집자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고기나 닭이나 이런 완전 단백질 도움 없이 제대로 된 영양을 먹으려면 견과류도 하루에 밥숟가락 하나 정도 먹어야 하고요. 두부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두부 그래서 3분의 1모는 먹어야 하고 그리고 제철에 나는 과일과 채소를 작은 접시를 한 5접시는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도 한 토막 정도 이렇게 먹어야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일반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먹을 수 없다면 약간의 살코기는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고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시는 분 생각이 좀 갑자기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담낭 절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술을 받으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방에 대한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환자분이 식사가 들어왔는데 고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지방 소화가 안 된다는데 병원 이러면 되겠냐고.
왜 고기를 자기한테 주냐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저지방식. 그러니까는 지방을 쭉 뺀 그런 고기다. 그것도 열심히 드시더라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저녁에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보쌈을 시켜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진을 돌면서 딱 설명을 들으니까 지방변 있죠. 변을 봤더니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너무 그러니까 많이 드셨구나. 이 고기에 대한 개념은 조금 지방식이냐 아니냐의 어떤 개념이지 고기냐 아니냐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기름을 뺀 고기는 괜찮다. 그렇죠. 지금 다 의사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지금 식단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건 훌륭한 거죠. 거의 뭐 95점 정도 수준은 되는데 거기다 약간의 고기만 더 드신다면 100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니죠. 제가 괜히 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다가 얘기가 이렇게 좀 많이 확대가 됐는데 예. 사실은 드세요. 아니요. 저는 저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이유가 네네.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저는 그냥 동네 병원 가서 피 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제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백혈구 수치나 그다음에 그 우리 선배 단백 저기 다 체크하는 수치들을 제가 보고 정상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다 보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제가 초기에 완전 채식을 할 때 느꼈던 부작용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온천을 딱 하고 나왔더니 빈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역시. 네. 그때 지금 제가 체중이 몇 킬로로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제가 70kg. 70에서 72 사이를 뭐 한 몇 년째 유지를 하는데 제가 수술 받을 당시에 84kg였고요. 아이고. 완전 채식을 했더니 60kg까지 떨어졌어요. 당시에 그게 암 때문도 아니고 제가 채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몸에 소위 말하면 이제 한번 완전히 몸을 싹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균형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단지 육식 빼고 라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했어요. 하면서 피 검사를 쭉 했더니 제 몸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서 제 스스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육식을 하지 말자라는 데까지는 가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 암 환우들이 잘 먹으라고 하면 그게 예전의 나쁜 식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지 않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기든 음식이든 소화를 시키고 이거를 배설을 하고 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식사 습관도 조절을 하고 소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거 균형 맞게 해야 되는데 늘 예전에 먹던 식습관 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잘 먹어야 됩니다라는 그 얘기가 일종의 면죄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선생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저희 아버님도 육식을 끊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암 수술 이후에 아예 육식을 안 하세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늘 단백질은 좀 드세요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념이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항암 치료 받으실 때는 육식을 드세요. 허나 그 뒤에 단백질은 선택하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암 치료할 때는 고기를 드시고요. 끝난 다음에도 조금은 드세요. 끝까지 드시라고 하네. 다쿤에서 제안하는 암 환자 채식 레시피. 암 치료 중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영양소는 살코기를 통한 육류 단백질. 그러나 채식을 원한다면 이렇게 챙겨서 먹어라. 현미 잡곡밥과 국은 배부르지 않게 적당히. 우유는 한 컵 이상. 무색 채소와 과일은 하루 5에서 7접시 이상 양껏 먹어도 좋다. 부족한 단백질은 생선이나 콩으로 대신 섭취하고 부족한 철분과 비타민 12는 영양제로 공급하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고기 문제도 있지만요. 민간요법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오시는 게 뭐가 좋다 카더라라는 게 바람처럼들 몰리면 환자들은요. 거기에다 목숨을 걸거든요. 오히려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고 거기에 목숨 걸었다가 죽을 만큼 나빠져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고기 문제도 있지만요. 민간요법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오시는 게 뭐가 좋다 카더라라는 게 바람처럼들 몰리면 환자들은요. 거기에다 목숨을 걸거든요.
오히려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고 거기에 목숨 걸었다가 죽을 만큼 나빠져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제가 환자분한테 먼저 권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 치료에 좋은 게 있고 그러면 담당 의사가 당연히 아마 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고. 응급의학과에는 중독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임상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부작용으로 오세요. 실제로 민간요법의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용량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정도만 먹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걸 먹어서 나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에 항암 성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다음 주 다 유행을 타죠.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오만한 의사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의사로서 반대. 암 그 이후가 문제다. 두 번째 이야기. 암 환자 어떻게 먹느냐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 근데 왜 그걸 여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한편 암에도 진짜 암, 가짜 암이 따로 있다. 암이 무슨 짝퉁이 있어요? 병원 치료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 다스리는 방법부터 완치를 좌우하는 사후 관리법까지. 다음 주 홍익걸의 닥터 컨서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